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계엄에는 분명히 이제 해제 투표를 하셨고 이후에 이제 또 탄핵 국면에서는 또 일종의 이제 반탄 네 쪽에 서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두 번째 담화를 하고 나서 이것은 내란 자백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 날부터 사실은 민주당에서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던 내란, 이게 내란이다라는 주장들이 더 강력하게 저는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란 특검이 이렇게 시작되고 나니까 결국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의 계엄은 내란이었다라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단 말이죠. 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뭐 그 발언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민주당이 네. 조직적으로 내란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네. 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뭔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일반 국민들은 민주당에 불만이 있으면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조차 민주파출소를 통해서 고발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열받는 부분인데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조받잖아요. 예. 국민 입장에서 내가 세금 내고 내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예. 진짜 정말 심각한 건데요. 저는 그 비상계엄 부분은 저도 솔직히 인명피해가 혹시 날까봐 그때 진짜 조마조마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히 해제했고 또 대통령이 그래도 그 빨리 그거를 해제를 해버려서 예. 저는 큰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탄핵은 우리가 찬탄 반탄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탄핵 재판에 대해서 수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는 법치주의상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툴 방법도 없고 마음에 안 들어도 수용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 출마 이유기도 한데 탄핵이 그 당시에 그 당시로 타임머신으로 돌아가서 탄핵을 하는 게 옳았느냐 아닌 게 옳았느냐 하는 논란은 저는 우리 당을 그냥 깎아먹는 논란이라고 생각해요. 무의미한 논란. 저는 사실은 계엄은 해제했지만 탄핵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선임행정관으로 있으면서 한번 겪어보니까 그 이후 상황이 너무 힘들고 한쪽 날개로만 날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 20년씩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비 무서운지 모르고 400조씩 늘리고 극단으로 간 거예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은 그 잘 되던 변호사 또 던지고 그 선거 캠프에 뛰어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각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당시 11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탄핵의 그 시점에서는 탄핵은 좀 이러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렇다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까지 할 거냐? 그건 전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거는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정말 사실 45년 만에 처음이고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각자의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왕 결론이 다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자 철학이 다를 수 있고 저는 당론으로 정했지만 그 당론을 위반한 것 자체를 저는 해당 행위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네. 그 시간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 2차 탄핵 소추안 딱 그 시점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신다면 2차 소추안은 일단 부결시키고 다음 소추를 좀 보면서 한다 이십니까? 아니면 아니다 그게 아니라 탄핵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좀 임기를 줄여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된다는 쪽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임기를 채웠어야 된다고 보시는 쪽이십니까? 그게 예. 좀 연결된 문제인데요. 예. 제가 이제 1차 탄핵일 때 저는 탄핵을 겪어봤잖아요. 진짜 3회밖에 안 됐는데 이 사안을 놓고 보면 또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랑 제가 그 한동훈 대표랑 저랑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탄핵을 맡고 싶은 마음에 간 거예요. 그래서 두 분에서 일부러 또 여러 명이 얘기하기로 돼 있는 거를 두 분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그 당시로는 집권 여당 대표고 대통령이니까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말씀을 나누도록 했고 그래서 그 첫 번째 탄핵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막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이후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관계가 막 나오면서 더 혼란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태가 됐으면은 저는 대통령께서
좀 더 구체적인 국민이 납득할 만한 뭔가 로드맵. 당시는 뭐 미국과 협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봤고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왔고 그러다 그 보니까 로드맵은 대통령 본인의 거취 문제까지 포함된 거죠. 네. 왜냐하면 군을 동원했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을 계속 그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국민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저 스스로도 윤 전 대통령 개인적인 인연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고 지금도 저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불안한데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 뭐 큰 힘이 없어서 모두 제 뜻대로는 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타임머신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따지는 것이 보수의 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물론 당론 철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지금 많은 이슈들이 지금 막 굴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 저희가 치열하게 하면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해서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잘못했으니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던 시스템도 바꾸고 또 반성도 하면 저는 국민이 야당으로서의 한 번의 기회는 더 주실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노란봉투법 이런 이제 3법 통과를 시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하고 약속한 3,500억 달러를 채우려면은 그중 뭐 그거 오셔나요? 도지일 거 아니잖아요. 결국 기업들이 이제 투자펀드를 만들어서 가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대기업한테는 손발은 묶으면서 통장은 풀어라 뭐 이런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데 기업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란봉투법 때문에 협박을 당하면서 돈을 푸는 거 이게 정상인가요 지금? 지금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기업도 만약에 배당을 많이 하면 기업이 무한정 주식이 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AI처럼 지금 기존에 우리가 먹거리로 하던 이제 화학이나 반도체 이런 것들이 지금 끝까지 수익률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과 기술 격차도 줄어들었고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한 시점에는 항상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기업이 투자 비용을 확실하게 투자하지 않고 만약에 배당을 왕창 한다. 무조건 기업에게 좋고 주가가 오를까요? 저는 지금 주가가 오르는 현상은 그동안 정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런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또 대한민국 경제랑 주식시장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의 부흥책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이기는 주식시장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주식시장도 예측 불가능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하청업체가 고도의 기술일수록 그 하청업체들이 수십 개, 수백 개 가 있지 않습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다 있잖아요. 그 기업들 중 누가 어느 노조가 협상하자고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청을 막 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어느 기업도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막대한 비용도 들고 예를 들어서 조그만 부품 하나도 만약에 원청하고 직접 얘기해서 파업을 할 수 있어 버리면 이거는 자동차 하나 조립하는데도 수많은 부품이 드는데 전체 큰 시장이 멈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경제 8단체도 다 입을 모았고 유럽 이게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400개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거의 나서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유럽 주재 상공 회의소에서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철수의 위험성이 있다. 이게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충원을 한 것이죠. 미국 암청까지도 얘기했습니다. 네, 미국 암청도 이렇게 하면 투자가 축소된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관세 협상 15% 했으면 우리가 신나야 됩니까? 예전보다 기업은 15%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관세를. 그렇죠. 주요 수출처인 15%를 더 내야 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하는 흑자 비중 중에 거의 3분의 2가 현대차 그룹에서 내는 거예요. 현재 구도에서. 근데 자동차 관세 예전에 FTA에서 페이버 받던 것도 다 버리고 15% 받는 상황에서
기업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다 짐을 얹고 더더구나 미국 투자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합니까? 기업들이 약속을 했을 거예요. 제가 세부 내역은 못 봤지만 무려 3,500억 달러면은 490조예요. 국내에 490조 투자 기업이 하면은 경제 난리 날걸요? 그럼요. 예. 근데 그 돈을 한다는 거는 국내 투자는 축소하고 미국 가서 기업들이 짜내서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면 되겠네. 그럼 거기는 이제 노란봉투법도 없고.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유인이 생기는 거죠, 점점. 네. 예. 실제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진정으로 이런 부분은 기업들 상법 개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주 뒤에 또 개정한다고요? 상법은 진짜 한 몇 년에 한 번 개정될까 말까 한 법안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그 전까지는 버티고 있다가 임계점 넘어지면 건물이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정말 진심으로 우려합니다. 저 검사 출신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특검에서 이제 연일 기사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브리핑하기 좀 민망한 거는 기사로 이제 흘려서 기사가 나오는데 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샤넬 운동화 250ml 2개를 바꿔갔대더라. 그다음에 뭐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대더라. 그런데 오빠의 집도 아니야. 오빠의 장모 집을 털어봤더니 거기서 목걸이가 나왔다더라. 그런데 또 알고 보니 그거는 가짜였다더라. 그런데 그 가짜를 수사에 대비해서 바꿔치기 한 건지를 또 수사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는 저 사치하고 저거 몇 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걸고 뭐 샤넬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발은 260이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이런 종류의 이게 자극적인 단어들을 브리핑하거나 뭐 여러 매체가 이제 단독이라고 해서 매체가 단독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검사님들한테 듣는 거잖아요. 네. 이런 플레이 솔직히 의원님도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수사와 관련해서 황정호 블랙리스트 사건 할 때는 네. 권력에 저항하는 수사니까 네. 사실 언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수사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예. 기자분들이 그래도 권력에 대해서 저항해서 수사한다고 예.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언론의 일부는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네. 알려가면서 언론에 알려진 사안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 상사들이 반대를 해도 예. 대검에서 반대를 해도 예. 그런 거를 돌파해 가면서 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중수부장이었어요. 저를 지휘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 네, 제가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았다면 못했을 건데 지금 반대예요. 지금은 권력이 없는 분들을 수사하는 겁니다.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실명 위기인데 체포영장까지 청구해서 만약에 강제로 끌고 간다. 그래서 그러면 진술 거부권이 있잖아요. 네. 간다 한들 진술 거부권을 쓰면 수사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명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여론을 등에 업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저는- 그 실명 위기라는 건 뭡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이후로 예. 이분이 당뇨 지병이 있으시니까 네. 한쪽 눈이 지금 실명 위기로 치료를 받고 있으세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저는 제 입장은 간명합니다.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죠. 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실명하거나 병이 아플 때는 우리가 인권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잔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슈도 김건희 여사 국민 여론이 매우 안 좋죠. 네. 예, 그렇게 된 데는 본인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언론에 계속 그런 자극적인 내용을 막 내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민주당과 비슷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예. 우리 지지율이 반토막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우리 당 의원들이 분열돼서 쪼개기 직전이고 네. 메시지도 다 제각각이고 네. 뭔가 선택과 집중도 안 돼요. 네. 저는 전한계 씨 이슈에 대해서 저는 전한계 씨가 처음 나와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 내줄 때는 제가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고생하면서 그 추운 날에 나와서 해줬던 것에 대해서 그분의 진정성을 믿지만 네. 반대로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보수를 바라보고 재건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과거의 단절을 제가
출마 선언문에 쓰면서 제가 솔직히 목이 메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목이 메이시네요. 네.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예. 냉정하게 해야 보수를 살릴 수가 있고 그게 또 윤 대통령도 바라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와 제가 보니까 막 예능감이라든가 연기감 이런 게 전혀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울컥하신 거 보니까 진짜 진심으로 괴로워하신다는 진짜 출마 선언문에 과거와의 느낌이 드네요. 단절이라는 얘기를 쓰실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곱씹고 하시면서 했는지가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가고 보수가 살아야지 대한민국도 바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당 대표 나오셨으니까 네. 여론조사 여론조사 얘기를 조금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에이스 리서치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35, 장동영 20 반올림에서 조경태 11, 주진우 9, 안철수 8 이렇게 나왔었고 오늘 나온 거 코리아 정보 리서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38.6, 장동영 20.3, 주진우 10, 안철수 9.5, 조경태는 3.8 이렇게 나왔어요. 네. 4등 안에 들어야 일단 컷오프 통과해서 본선 가시는 거잖아요. 네. 당 대표 이제 후보로서 이런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본인의 앞으로의 그 승리 가능성, 앞으로의 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와 각오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게 제 선거니까 좀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근데 우리 당의 현재 지금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빼죠. 빼게 됩니다. 역선택을 방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경태 후보님은 민심 후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33%는 조경태 의원을 지지하고 저는 2.1%를 지지해요. 민주당에서 믿겠죠. 네. 근데 다행히 민주당 지지층은 빠지니까 저는 지금 뭔가 뭐 민심과 당심 구도에서 조경태 후보랑 김문수 후보의 이파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보수가 화가 나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웬만한 분들은 솔직히 보수를 진짜 지키시는 분들은 여론조사도 잘 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1년 동안 민주당이랑 묵묵히 싸워오다 보니까 초선치고는 그 당원분들은 조금 더 정치 고관여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원들한테만 기대겠다는 것은 아니고, 근데 당원분들은 제가 저를 오래 지켜보셔가지고 제가 언제든 일관성 있게 싸워왔다는 걸 아셔서 조금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강 안에 들고 나면 저부터도 조금 더 걸음을 중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전체가 살지. 지금 저는 제가 영남에서 잘하고 부산에 잘하다 보니까 그 정서를 이렇게 좀 잘 벗어나기 힘들어요. 저조차도. 근데 저조차도 국민 눈높이를 더 따갑게 생각하고 저는 본선에 가서 만약에 4강 구도가 되면 이제 토론을 다 하거든요. 저는 토론을 해서 상대방 후보들과 현실적이냐, 어느 방안이 현실적이냐라고 하면 저는 당원들이 저를 제 방법을 좀 현실을 더 잘 아시니까 제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선에서 훨씬 더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4강 진출 전에 가장 큰 라이벌은 주진우 후보는 누구로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에 현재 나온 구도에 4번 정도 있었더라고요. 저는 지금 현재의 룰대로라면 저와 안철수, 조경태 후보 3명에서 이제 1명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남은 기간이니까 다른 후보들도 선전하셔야 되고, 저는 자꾸 혁신 후보 단일화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단일 후보 우리들끼리 모여서 단일 후보 하면 뭐 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양쪽에 묻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 당 살릴 수 있는 거 맞아? 우리 당 안 쪼개지는 거 맞아? 그리고 개헌 저질서는 지킬 수 있는 거 맞아? 이 3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어야 저도 단일화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저는 단일화할 생각 없이 저는 제 것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수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의 방법밖에는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곤조곤 설득하시는 능력이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조금 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울컥하고 말씀을 잊지 못하는 장면을 이제 접하니까 저까지 덩달아 좀 정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그 보수 유권자들께서 보수 진영에 그 계시는 분들께서 사실은 마음 둘 곳을 몰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 뭐 지인들을 만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얘기로 일관했던 사람들이 정치 얘기는 일절 안 하고 네. 괜히 뭐 취미생활 얘기하고 당구 치자 뭐 이런 얘기는 하고 뭐 주식 얘기나 또 했었고 이러는데 아무튼 그분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는 곳에서 국민의힘이 그분들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지금 시급한 일이 뭘까요? 저희는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폭주가 시작 안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도 예. 지금 다 밑자락만 깔아놨지 네. 사실 지방선거를 보고 자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부터 생각보다 괜찮네 네. 라고 하는 건데 몇 가지 포인트에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북한 800만 불 사건을 없애려고 합니다. TF도 만들고 명확해요. 네. 저는 이하영 부지사에 대해서도 사면하려고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 지지율이 받쳐주면 이하영 부지사는 사면 안 되는 것이고 예.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뭐 상대당하고의 비교되는 건데 민주당이 지지율 좀 깎여도 건들만 하다 그러면 이하영 부지사조차도 사면할 거예요. 네. 사실상 공범이라는 자백이나 마찬가지인데도 그렇게 하려고 사면하고 네. 어쩌면 경기지사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하영 부지사는 뭐 경기지사로까지는 아닌데 그 그래도 정도는 아니고. 네, 사면 왜냐하면 사면 안 하고 감옥에 계속 놔뒀을 경우에 이상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화영이 입이 무서우니까. 네, 그리고 공소 취소하려고 할 거고요. 음. 민노총에서 계산서 막 들이밀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첫 번째 계산서거든요. 네. 이거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게 세계 최초로 뭐 한다고 하면은 되게 신중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그때 얘기했을 때 딱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높으니까 네. 소득주도 성장을 딱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그게 경제학 이론적으로는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자리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통계도 조작하는 문제가 생겼고 부동산 대책도 남들이 하는 대책대로 정석대로 그냥 공급을 늘리고 하면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다 묶어놓고 수요만 누르려고 하니까 공급은 없고 서울은 살고 싶고 일자리는 없으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서울 와서 살고 싶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처럼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 정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도 지금 정책의 폭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그 사이까지 보수가 빨리 재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저는 이상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년 세대들한테 빚지우는 거 심각해요. 민주당의 지금 현재 지지 기반이 결국은 저를 포함한 40, 50대 기득권 기득권 세대예요. 근데 이분들도 아들 딸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 딸들이 직장을 가지기를 바라는데 또 역설적으로 이 직장에서의 정년부터 해서 모든 대우는 다 좋아지기를 바란단 말이죠. 결국은 일자리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은 청년들의 인구가 적고 사회에 진입하는 게 지금 늦어졌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요.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저는 정치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대 간의 균형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저는 빨리 보수가 재건해야 된다. 그리고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 야당으로서의 기능은 국민들께서 허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화영 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국 사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조국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미 사면하겠다고 예. 사실은 지명 전이긴 하지만은 거의 힌트를 줬어요. 예. 저는 사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8.15 때는 안 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8.15 때 할까요? 근데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다음 지방선거를 봐서 뭐 이렇게 조국혁신단 조국이 오히려 나오는 게 지방선거에 안 좋을 수도 있어서 뭐 할 거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원래 다른 당은 못 밀게 돼 있거든요. 네.
후보를 안 내면서 엄청나게 밀어준 셈. 많이 밀어줬어요. 선거법 위반이죠. 엄밀하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랬던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를 좀 포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높다. 보고 있고요. 이번 광복절에.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 모든 게 지지율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네. 강력하게 견제하려면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너무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조국의 사면조차도 찬반이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것은 실제 국민 여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번에 입시 비리를 했고 내신에서 입시 비리를 저질렀던 그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에 있어서 그 아버지는 징역 3년을 받고 그렇습니다. 꼬박 다 살았어요. 네. 그 딸들도 대학 입시에 써보지도 않았습니다. 내신 성적으로 해서 물론 나쁜 짓을 했지만 네. 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네. 일반 국민하고 권력자가 아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조국혁신단의 조국 전 대표는 내란 종식에 기여한 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사면할 만하다. 맞습니다. 맞아. 그거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강북구 그러면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 네. 그러면은 일반 국민과 달리 권력자는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얘기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어떤 참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하실 것이고 여론의 눈치를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고 이제 급한 일이 있으셔서 조금 이제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네. 구독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주진우는 한동훈 아바타다 맞습니까? 저는 뭐 사실 누구의 아바타인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아바타이고 싶은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스타일이 좀 확고한 스타일이고요. 보기보다 제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일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구의 오른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우병우의 오른팔. 우병우 쓰기 그 올라오보다 보면은 그렇게 네. 많이 나면 제가 선임행정관일 네. 때도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또 당에 오면은 한동훈 대표랑 가깝다 이렇게 제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데 법률자문위원장만 하더라도 저를 시켜준 분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이세요. 네. 그리고 그냥 계속 연임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를 보신 분들이 저도 친윤인지 친한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저를 그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네. 정체성이 헷갈릴 정도면 오늘까지 당대표 후보 등록하는 날이죠? 네 어제 등록했습니다. 어제 하셨습니다. 네. 네. 기호가 나옵니까? 뭐 추첨한다고 하던데요. 추첨으로요? 제가 네. 추첨빨은 좀 있어가지고 추첨 번호로 잘 될 등록 거라고 순서가 아니라 추첨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번호를 좀 잘 뽑아서 네. 한 번 더. 몇 번 원하세요? 아무래도 이게 저희 하던 게 있으니까 2번 이렇게 하면 늘 하도 이렇게 할 때는 저는 보통 사진 찍을 때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네. 습관돼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2번 뽑기를 한번 좀 네. 기원해 봅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진지한 말씀 예. 뭔가 진심을 볼 수 있었던 오늘 정말 저는 긴 인터뷰에 한 단어를 꼽으라면 진심. 예. 저는 같이 울 뻔했어요. 아, 죄송해요. 네. 아니 저희가 많은 눈물을 봅니다. 사실 기자들은 많이 보는데 연기자들이 흘리는 눈물을 정말 옆에서 보면서 이거 맞아? 할 때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오늘 주진우의 눈물은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까지 흘린 건 아닙니다. 약간 네. 울컥했어요. 네. 제가 네. 휴마 선언문이 너무 안 써져가지고 네.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하여튼 오늘 주진우 의원의 여러 속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참 예. 저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네. 같이 공감한 내용을 네.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쟁하고 애들 날